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과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셜미디어와 매트릭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문제의식과 가장 근접한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가 아닌 우리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 몸속의 그 신경 메커니즘은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트릭스라는 거는 특정 주체 혹은 이 사회가 한 개인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자기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읽고 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보이냐면 도파민을 매개로 한 생산과 소비의 사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매 활동, 마케팅 활동, 그것에 따른 소비 활동의 기저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제외하고서라도 게임 산업, 엔터 산업, 미디어, 언론 이 모든 산업 전체가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도파민 작동 시스템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략에 우리는 당하고 있고 이게 저만의 좀 디스토피아적 생각이 아니라 책에서도 심지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향정신성 약물은 가난하고 직업이 없으며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도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 통제당한다고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약물까지 이르게 됐냐라는 과정을 설명해 본다면 사람들이 도파민을 얻는 상품을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파민을 과하게 얻다 보면은 그리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얻다 보면은 도파민 중독 상태에 이르고 그 도파민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강한 해결책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또 약물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한 인간을 도파민의 소비 주체로 만들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한 약물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첫 번째 파트는 우리 몸속에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신경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 도파민의 중독으로부터 자극의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마인드와 테크닉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이 나는 중독이 없어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초반에는 좀 되게 이상한 자위행위에 중독된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좀 길고요. 이런 종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 문제로 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을 하는 주체, 상담자조차도 중독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스탠포드대 정신과 전문의 교수입니다. 정신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지하면은 과연 나라고 중독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중독이 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파트 1의 첫 번째, 단기적 보상의 함정.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부분은 뉴로 아답테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도파민 체계에서는 이렇게 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쾌락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고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쾌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쾌락 쪽으로 눌리면 시소가 고통이 반대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 신경체계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쾌락을 느끼는 역치가 올라갑니다. 점점 더 센 자극을 찾는 거예요. 단기적 보상, 단기적 자극, 단기적 쾌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도파민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게 많잖아요. SNS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를 보기도 하고 축구 경기에서 어떤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단기적이면 단기적일수록 그리고 일시적이면 일시적일수록 우리의 뇌가 점점 더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쾌락을 느껴야 되냐?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대한 행복의 감소. 지금 쾌락 메커니즘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책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이다. 아까 말했던 신경 설정값, 이 역치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만족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이 주는 힘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불 개기 또는 양치하기, 간단한 스트레칭,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나 루틴들에서 그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자극에 노출되고 도파민 중독이 되면 될수록 이런 일상 속의 사소한 부분들에서 행복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기적인 보상에만 계속 집착하게 되고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중요한 습관들이나 루틴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장기적인 쾌락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이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살이 인생? 그냥 단기적 보상만 추구하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생명력 없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 저하. 고도의 도파민 제품은 만족을 미루는 능력을 해치는데 이를 지연 가치 폄하라고 한다. 뭐 어려운 말로 딜레이 디스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에 살던 우리 인류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엔 검색 엔진이 하나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또 챗 GPT가 나와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죠. 바로 이런 방식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가 어떤 일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거나 고민하거나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이 점점 저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숏폼 콘텐츠를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뭔가요 해서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의 논리 전개 과정 또는 그 지식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믿음을 형성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또는 탐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토론을 통해서도 알게 될 수 있는 것도 꽤 많고. 근데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 뭐야 하면은 단답밖에 못하는 단답형 인간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챗 GPT를 정말 많이 쓴다고들 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성적을 잘 받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인간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우리 신경의 작용 메커니즘, 도파민 작동 메커니즘을 좀 봤는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리얼리티에 살 거냐 버추얼 리얼리티에 살 거냐. 우리가 디지털 속의 가상현실에 살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현실은 초라해질 겁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온라인 세계 속에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온라인 세계 속에서의 테크 기술들을 다 장착을 하고 그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왜냐? 현실에서 하는 활동들은 더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니까 자본을 가진 계층들만 그것들을 향유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점점점 디지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뭐 요즘 보니까 애플 VR 기기도 나왔던데 굉장히 혁신인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2입니다. 도파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상 지연.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등으로 기준을 잡아 일정 기간으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간적 기회를 줄이고 사용에 한계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일에만 쓸 거야, 주말에만 쓸 거야, 목요일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오후 5시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하면서 다짐하는 식이다.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한해서 즐기자는 거예요. 내가 일이 끝나면 하겠다, 뭐 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둬서 딜레이 시키면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지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딜레이 디스카운팅 뭐 이런 것들. 신경작용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보상을 지연시켜야지 더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겠구나, 더 건강하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 구속. 서두에서 스탠퍼드 정신과 전문의가 로맨스 소설 중독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로맨스 소설 중독에 빠진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지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손쉬운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 가지게 됨으로써 이거는 진짜 약간 불 같은 겁니다. 모든 자극적인 콘텐츠에 한 번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화장실에서 접근할 수 있고 뭐 샤워하면서도 요즘 방수되니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중독에 더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중독을 멈추고 싶으면 이 접근성이 강한 기기를 멀리하거나 단절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등장하는 알코올릭들이 있는데 그 알코올릭들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있는 술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술이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중독된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박스에 담아서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든지 아니면은 없애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건강한 도파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좀 클리셰적인 이야기는 해요. 근데 또 이 책에서 설명하는 말을 들으면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알약보다 기분, 불안, 인지,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지금 현대 미국인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50년 전에 비해서 절반이 증가했다고 해요. 50%가 증가했는데 정말 큰 숫자 아닙니까? 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기분이나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 뭐 앤드류 후어만 씨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찬물 샤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찬물 입욕이 인간과 동물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른 연구들에서도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노아민 역시 쾌락, 동기부여, 기분, 식욕, 수면, 각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쉽습니다. 운동하시고 찬물 샤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얻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게 정말 정신과 의사다운 조언인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솔직해지면서 계속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에 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 그게 나 자신을 용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게 필요한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냈지. 인생에서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었어.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알코올릭들이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에 왔는데 자신의 알코올 중독 상태를 해결하다가 부딪히거나 실패한 경험담들을 서로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아지고 있는 루트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에서 내가 정말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꺼낼 수 있고 그걸 공감해주고 개선점을 찾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의 저자는 너무 자신이 완벽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스탠퍼드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 일화가 좀 웃긴데 자신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쿠키나 과자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몰래 빼먹었대요. 이제 아이들이 알아채는 거를 자기도 눈치를 챈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숨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엄마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애나 램키라는 저자는 그냥 그걸 오픈했다고 해요.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잘못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우린 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하지만 이건 나쁜 행동이니까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솔직해지는 게 쉽진 않잖아요. 자신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솔직해질 수 있으면 된 거 아닌가? 왜 내가 모든 사람한테 솔직해야 되지? 뭐 이런 주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제가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굉장한 감사를 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파민의 작동 메커니즘도 알아보고 그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책을 꺼낸 이유는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적절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저도 스마트폰 많이 하고 인터넷도 많이 보고 이런 편인데 그것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고 정말 건강한 멘탈 스테이트를 위해서 찬물 샤워 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로 했어요. 이런 걸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채널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공감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